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순애이고 올해 71살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40년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칼국수 반죽을 치고 수제비를 빚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아들 민수의 볼을 쓰다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가게 주방에서 쓰러지셨는데 제가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식당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강도 점점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로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끔 아들 내외 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바로 지난 겨울이었어요. 비 오던 그날 밤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5년 2월 14일 목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뉴스에서는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주말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났거든요. 며칠 전부터 혼자 있는 게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수 얼굴이나 보러 갈까?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 아들 내외가 저녁 먹을 시간은 지났을 거예요. 방해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낡은 패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어요. 빗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을 넣고요. 문을 나서는데 현관 우산꽂이에 우산이 보였어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가져갈까 말까? 아들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금방 갈 것 같았어요. 버스로 3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뭐, 괜찮겠지. 우산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이슬비 정도였습니다. 외투 모자를 올렸으니 괜찮았어요. 정류장 지붕 아래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472번 버스가 왔습니다. 타고 나서 빈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굵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좀 세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그칠 거라고 믿었습니다. 버스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이 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본 아주머니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빗줄기가 생각보다 훨씬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정류장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200m쯤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외투로 머리를 가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물에 젖는 게 느껴졌어요. 바지 끝단도 축축해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팠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를 계속 맞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외투가 무겁게 젖어서
어깨가 처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로비로 들어가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괜찮습니다. 금방 말릴 거예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외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도 괜찮을까?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503호. 아들네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약간 귀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낀 걸까요? 수연아, 나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릴 기미가 없었어요. 수연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며느리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맨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불편해 보였어요.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젖은 외투, 흐트러진 머리, 물에 젖은 신발.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다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랬어. 민수 있니? 오빠는 회사 회식 중이에요. 아마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그럼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비 좀 피하고. 수연은 망설였어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 좀 바빠요. 애들 재우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손주들 얼굴만 살짝 보고 갈게. 금방 갈게. 어머님, 애들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눈빛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연아, 밖에 비 정말 많이 오는데. 그러게요. 왜 우산도 안 가져오셨어요? 수연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올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다음에 오세요. 애들 깰까봐 조용히 해야 해서요. 집안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수연은 문을 조금씩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그럼 우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가기가. 어머님, 우리도 우산 없어요. 수연아, 현관에 우산 보이는데. 제 눈에 현관 우산꽂이가 보였어요. 검은색 우산 2개, 흰색 우산 하나. 총 3개의 우산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제 시선을 따라 현관을 봤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약간 굳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 회사 우산이에요. 회사 로고 들어간 거라서 못 빌려드려요. 수연아, 하나만.
어머님, 안 된다니까요. 회사 우산 잃어버리면 오빠한테 혼나요. 그럼 다른 우산은? 어머님, 편의점 가시면 우산 팔아요. 거기서 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 바빠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반쯤 들린 채로요. 노크를 하려다 멈춘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어디선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겠죠.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렸어요. 우산 하나도 안 빌려주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복도에서 우는 모습을 누가 볼까 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초라한 외투. 초라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 유리문 너머로 폭우가 보였어요.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1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아까 그 경비원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 비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괜찮습니다. 가야죠. 우산도 없으시잖아요. 좀 기다리시다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젖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얼굴로,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외투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편의점을 가야 해. 아파트 단지를 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편의점까지는 200m. 평소 같으면 3분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이 빗속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철벅철벅 들어왔어요. 양말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발가락이 시렸어요.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으며 걸었어요. 옆을 지나가는 차들이 물을 튀겼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간판. 그 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에어컨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어머, 카운터에 있던 알바생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완전 젖으셨는데요. 괜찮아요. 우산 있나요? 네, 저기 있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봤어요. 입구 쪽에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저는 비틀거리며 우산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를 집어들고 가격표를 봤어요. 5,000원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3장 있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저기 카운터로 가서 말했어요. 우산 사고 싶은데 3,000원밖에 없어요. 알바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안 되는데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요. 제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한테 혼나요.
아이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빗속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차가웠습니다. 옷이 이미 다 젖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까지만 다시 200m를 걸었습니다. 아니, 비틀거렸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뻔했어요. 발이 헛디뎌서 휘청했는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를 조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2월의 밤 공기는 영하였고 젖은 옷은 제 체온을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472번. 타고 나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젖은 저를 보고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우산도 없이 다니나 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욕조에 던졌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데 너무 뜨겁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잠옷을 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오한이 났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감기 걸렸나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열이 38도 5분까지 올랐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목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바빴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제 너희 집 갔다 왔는데 비 맞아서 감기 걸렸어. 엄마 어제 왔었어요? 민수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응, 저녁에 수연이한테 우산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있니? 엄마, 수연이가 그랬어요?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현관에 우산 있었는데도 회사 우산이라고 못 빌려준대. 엄마,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우산을 안 가져간 게 잘못이지. 수연이 탓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회사라서 퇴근하고 들를게요. 괜찮아, 민수야. 바쁜데 오지 마.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엄마. 민수야, 끊을게. 좀 쉬어야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산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집에 못 간다고요. 저는 식당 일을 하다 말고 우산을 들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빗속을 30분이나 걸어갔어요. 신발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민수가 교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엄마, 비 많이 맞았어? 괜찮아. 우산 있으니까. 그날 저는 민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제 외투로 제 머리를 가리고 걸었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멀쩡했어요. 그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안 추워? 엄마는 괜찮아. 민수가 안 아프면 엄마는 행복해.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는 커서 제게 우산조차 빌려주지 않는군요. 아니,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가 그랬지만 민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 좀 나은 것 같아. 사실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기약이요. 이거 드세요.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고맙다, 민수야.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수연이가 미안하대요. 민수의 첫마디였어요. 그래. 수연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날도 막내가 열이 나서 정신없었대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그냥 우산 하나 빌려달라고 했어. 큰 부탁도 아니었는데. 엄마. 민수야, 너희 현관에 우산 3개 있더라. 하나만 빌려줬으면 됐는데. 수연이는 그것도 싫었나 봐. 엄마, 수연이 입장도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되고.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편하니?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하는 손님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는 내 엄마야. 내 집은 엄마한테도 편한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볐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부담스럽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알겠어, 민수야. 이제 엄마가 먼저 찾아가지 않을게.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이제 가봐. 수연이 기다리겠다. 엄마. 가봐. 민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약 꼭 드시고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종합 감기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약은 사왔지만 마음은 안 사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짐일까? 민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빗속에서 계속 걷는 꿈이었어요. 끝없이 걷는데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문득 서재에 있는 금고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리한 서류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있는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철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리해 놓은 대로 그냥 두었거든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오순의 재산 목록. 작성일 2015년 3월 15일째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 서울시 강남구동 오피스 빌딩 15층. 소유자 오순애. 시세 280억 원 2015년 기준. 현재 시세 약 320억 원 추정. 월 임대 수익 약 2억 5천만 원. 2. 경기도 성남시 동상가 건물 5층. 소유자 오순애. 시세 65억 원. 3. 주식 및 예금. 은행 예금 23억 원. 증권 주식 25억 원. 총 재산 약 393억 원. 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내 거였어? 남편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었어요. 1990년대부터 조금씩 사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남편이 관리했었거든요. 저는 식당 일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변호사가 와서 재산을 정리해줬어요. 서류철을 주면서 이제 사장님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강남동 빌딩 임차인 목록. 15층 회줌동 하산업. 대표이사 강철민. 임대 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월 임대료 8,500만 원. 비고 계약 만료 10개월 전. 화줌동 하산업.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박민수 화줌동 하산업.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박민수 소속 의줌동 하산업. 직책 영업이팀 과장. 입사일 2015년 3월 2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일하는 회사가 내 건물에 있어? 다시 서류를 봤어요.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화줌동 하산업. 15층.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회사도 검색해 봤어요. 김수연. 소속 의줌동 하산업. 직책 인사팀 대리. 입사일 2018년 7월 1일. 둘 다 같은 회사였어요. 민수와 수연이. 둘 다 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매달 제게 8,50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우산 하나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이걸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회사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는 알지만 그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민수와 통화한 기록이 3번뿐이었어요. 모두 제가 먼저 전화한 거였습니다. 문자 기록도 봤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뭐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려줘야겠어. 민수한테. 다음 날 아침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약을 먹고 푹 쉬니 감기가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7시에 카페 앞에서 보자.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 목록, 임차인 명단 모두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오후 7시 카페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어요.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들어가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았어. 민수야, 오늘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강남동 빌딩 등기부등본. 소유자 오순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민수야, 내가 일하는 회사 건물. 엄마 거야. 네. 민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빠르게 읽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어줌동 아산업이 매달 8,500만 원 임대료 내고 있어. 엄마한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넌 10년 동안 엄마 건물에서 일했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우산 하나 안 빌려줬지.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그래,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민수야, 수연이도 같은 회사야. 인사팀 대리지? 직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엄마 건물에서 일하면서 겨울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안 빌려줬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려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짐이 아니야. 393억 원 재산의 주인이야. 393억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돈이야. 그리고 넌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우산 하나 아꼈지.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일 회사 가면 생각해봐. 내가 일하는 그 건물이 누구 거인지, 매달 회사가 누구한테 8,500만 원을 내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 차값은 엄마가 낼게.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최정훈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최정훈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했습니다. 오순애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최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오순애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전화상으로는 간단히만 들었는데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겨울비 오던 날의 일,
우산을 빌려주지 않은 며느리, 아들이 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393억 원의 재산. 최정훈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마치자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장님, 혹시 재계약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계약이요? 네. 아줌동아 산업계약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10개월 남았네요. 재계약 의사가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만약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회사가 다른 건물로 이전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15층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사 비용도 수억 원 들 거고요. 그럼 아들도, 네. 회사가 이전하면 직원들도 따라가야겠죠. 아니면 퇴사를 하거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재계약 보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식 통보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의사를 밝히는 게 관례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며느리 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적 조치요? 네. 우산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에 대한 심리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거부한 것은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법적 조치까지는 그냥 재계약만 보류할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시죠. 일주일 후 후줌동 아산업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임대계약 재계약 보류 통지서. 수신 이줌동 아산업 대표이사 강철민. 발신 오순의 빌딩 소유주. 귀사와의 임대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현재 재계약 여부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6개월 후 통보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회사에 도착한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회사에 재계약 보류 통지서가 왔어요. 엄마가 보낸 거죠? 그래, 엄마가 보냈어. 엄마, 우리 회사가 이 건물 나가면 어떡해요?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는 건물주일 뿐이야. 엄마, 이사 비용만 수억인데요. 직원들은 어떡하고요? 민수야, 그것도 회사가 생각할 문제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우산 하나 빌려주지 않은 대가야.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야. 건물주야. 계약 여부는 엄마가 결정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 어머님, 제발 재계약해 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도 직장을 잃어요. 수연아, 그건 회사와 너희가 생각할 문제지. 엄마는 건물주일 뿐이야. 어머님, 수연아, 우산 기억나니? 겨울비 오던 날.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재계약해 주세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후줌동 아산업 대표이사 강철민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오순의 사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동아산업 대표이사 강철민입니다. 재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대표님. 사장님, 저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임대료는 항상 정확히 납부했고 건물 관리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왜 재계약을? 대표님, 제 아들이 그 회사에서 일합니다. 박민수 과장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팀 박민수 과장님이시죠. 그리고 며느리 김수연도 인사팀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겨울 비 오는 날 제가 아들네 집에 갔다가 우산도 못 빌리고 쫓겨났습니다. 강철민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그 아들 내외가 제 건물에서 10년간 일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우산 하나 안 빌려줬어요. 사장님, 대표님, 이해하시겠어요? 엄마 건물에서 월급 받으면서 엄마한테 우산 하나 아끼는 자식을요. 강철민 대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아들 잘못이죠. 사장님, 그래도 회사 전체 직원들은 무고합니다. 재계약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6개월 후에 최종 결정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민수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았어. 짐으로 생각했더라고. 불편한 존재, 미리 연락해야 하는 손님.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재산, 민수한테 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하나?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을 믿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며느리에게서도 왔고요. 심지어 손주들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최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조사요? 며느리 김수연 씨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조사 요청한 적 없는데요. 사장님, 제가 사건을 맡으면 기본적으로 관련인 조사를 합니다. 혹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며느리 김수연 씨 SNS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SNS요? 네.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SNS 캡처본 마이너스 김수연 계정. 게시일 2025년 2월 15일 비 오던 날 다음 날. 시어머니 진짜 답답함 유유 갑자기 왜 와서 우산 빌려달라고 함? 편의점 가서 사면 되는데. 우리 우산 빌려가면 언제 돌려주실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애들 재우고 있었는데 초인종 울려서 깼잖아. 댓글들. 키읔키읔키읔 우산 하나 못 빌려주나.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아 너무하다. 그래도 비 오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사장님, 이건 명백한 노인 모욕입니다. 심리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사장님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사장님,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이 SNS 글을 증거로
명예훼손 및 노인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재계약을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전하면 아드님 내외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셋째는요? 조건부 재계약입니다. 며느리 김수연 씨의 공개 사과와 SNS 삭제를 조건으로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님, 재계약 거부로 가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통보문을 준비하겠습니다. 2주 후 후줌동 아산업의 최종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임대계약 재계약 거부 통지서, 수신 이줌동 아산업, 발신 오순의 빌딩 소유주, 귀사와의 임대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지서가 도착한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했습니다. 쿵쿵쿵. 엄마, 엄마. 문을 열자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재계약 거부가 진짜예요. 그래. 엄마, 회사가 어떡해요? 직원들은 어떡하고요? 민수야, 들어와. 밖에서 소리 지르지 마. 민수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민수야, 앉아.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우산 기억나니?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그래, 또 할 거야. 너는 엄마가 비 맞고 가는 걸 보고도 수연이가 우산 안 빌려준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저는 몰랐다니까요. 몰랐어? 수연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불편했지? 엄마가 너희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지? 그래서 수연이가 문 닫았을 때 속으로 안심했지? 엄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야, 이제 엄마는 결심했어. 너희 회사 재계약 안 해. 엄마. 그리고 민수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수연이가 SNS에 쓴 글이야. 시어머니 진짜 답답함. 민수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민수야, 내 아내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저는, 민수야, 일어나. 엄마, 민수야, 회사는 망하지 않아. 다른 건물로 이사 가면 돼.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 엄마, 하지만, 민수야, 이건 우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의 문제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이제 가봐. 수연이 기다리겠다. 엄마, 가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재계약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줌동 아산업은 경기도 분당에 새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이사 비용만 5억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민수는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SNS 사건으로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다시 정리했어요. 최정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임대 수익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오순의 노인인권재단. 목적,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독거노인 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재단 설립식 날 작은 사무실에 몇 명이 모였어요. 최정훈 변호사, 재단 직원들, 그리고 노인 복지 관련 인사들. 저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순혜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하지만 늙으니 짐이 되더라고요. 겨울비 오는 날 아들네 집에서 우산도 못 빌리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걸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산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재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했어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민수입니다. 수연이랑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5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에 보자, 민수야.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남편 묘소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벚꽃나무가 묘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를 닦고 꽃을 놓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 살아가고 있어. 힘들겠지. 하지만 배워야 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산도 못 빌리는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오순혜. 393억 원 재산의 주인이자 건물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어머니야.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거야. 묘비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고마워, 여보. 나를 지켜줘서. 산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나무, 푸른 하늘, 그리고 저.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오순혜. 71살. 건물주이자 재단 설립자이자 존엄한 한 사람. 그리고 언젠가 5년 후에 민수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꽃이 핀 나무들, 봄날의 풍경,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인생아. 71살에 새로운 시작을 주어서.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 1577-1389. 작은 배려가 큰 사랑입니다. 우산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끝.